202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대비 사회문화 핵심 분석 시간 중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순서는 문제를 분석하고 각 주제별 유의점을 확인하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번 문제. 1번 문제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출제되었습니다. 거의 1번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 현상이 뭔지, 무엇인지부터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연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 놔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기억,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주체가 누굽니까? 자, 주체가 사람이 아니죠.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연현상이에요. 니은, 농작물의 꽃가루 바지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누가 지적한 겁니까? 주체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디귿, 농작물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자, 증가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거기 개입되었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면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감산 정책을 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회사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1번. 가치 함축적인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은 자연현상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4번,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이죠. 5번, 확률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어떤 현상인지,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주체가 누군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공부해놓은 그러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전맥시키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이론. 자, 지문이 진화론인지 순환론인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사회는 보다 발전되고 분화된 사회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진화론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순환론에 대한 그림이고 밑에 있는 그림이 진화론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도 같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서구 사회가 가장 진보된 사회임을 전제한다. 맞는 내용이죠. 진화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니은, 사회 변동이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디귿,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하며 주기적으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순환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고, 리얼, 인간의 영향력을 가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 인간의 의지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환론의 비판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게 되면은 진화론, 순환론의 구분은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3번, 기억에서 미음.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니은, 고민.
자, 이게 이제 단순 고민인지 지위로부터 비롯된 고민인지 이런 부분을 가려내야 됩니다. 지위로부터 비롯된 역할끼리 서로 충돌이 생긴다든지 또는 한 가지 역할에 대해서 서로 다른 요구를 해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바로 역할 갈등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유학을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 선택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것. 2번 기업 한국전통음악회 이렇게 돼 있으면 한국전통음악회는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라는 것은 결합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가 아니죠. 이건 바로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귿 회사 둘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이 자체가 완전히 아닌 거죠.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3번 회사가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고 동그라미 대학교는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디귿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미음은 리얼의 구성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이게 정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조금 생각 더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리얼 대학교에서 동그라미 대학교에서 판소리를 공부했다 이후 세모대학원 진학 후에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논문을 써서 우수 논문상을 받는 것은 세모대학원에서의 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4번 선지가 조금 조심해야 될 그런 선지다라는 것. 5번 디귿 회사 동그라미 대학교는 공식 조직이죠. 이 공식 조직은 공식적 규범을 통한 구성은 통제가 일반적입니다. 기업은 자발적 교사체입니다. 그것도 비공식 조직입니다. 또 그 회사 다니던 회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지금 이 3번 같은 문제 푸는 것은 지문을 먼저 보고 그 내용을 전맥시키는 게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표를 정리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4번 산업사회와 정보화 사회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어떤 것이 산업사회고 어떤 것이 정보사회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답을 오답 처리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동그라미로 했을 경우에 오답 처리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정보사회라는 얘기죠. 가정과 일터 결합 정도가 심한 것이. 그렇죠? 그러면 별이 나와야 정답입니다. 그럼 별은 B에 해당되죠. B는 정보사회라는 거죠. 요거부터 먼저 파악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쌍방향 매체 활용 비중 기억은 동그라미인가? 아니죠. 동그라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사회라고 했죠. 반면에 별이 정보사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맞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2번 지식 서비스 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정보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틀린 것이 되기 때문에. 3번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의 비중이 들어갈 수 있다. 소품종 대량 방식은 산업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4번 사회 변동의 속도가 빠른 것은 뭐예요? 정보사회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바뀌어야 되죠. B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다.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산업사회입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정리를 다시 해보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 대한 구분은 그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우리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가지고 문제를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5번 탈관료제, 관료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 진술 중 한 가지는 옳고, 두 가지는 옳고, 두 가지는 옳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자체로 문제가 맞고 틀렸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바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점으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기억. 가가 옳은 진술이면 가가 A가 B보다 업무의 전문함이 3배나 정도가 높다 이러면 이거는 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A가 B보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이 유리하다. 신속한 대응이 유리한 것은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다르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얘는. 나가 옳은 진술이면 A가 B보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중시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을 주면 탈관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에 B가 A보다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다가 들어갈 수 있다. 기억에 관료제의 모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다가 맞아야 됩니다. B가 A보다 구성원 재량권을 보장을 중시한다. 맞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지배적이면 B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것은 관료제의 모습이랍니다. B가. 다와 라는 모두 옳은 진술이다. B가 아니죠. 하향식 의사 방식이라면 B가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한다는 탈관료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옳은 진술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6번 문화의 속성. 지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변화, 사라졌다, 변동성이 있죠. 주민들 간에 서로 도울 일이 없어지면서 공동의식도가 약해졌다.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전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더욱 풍부해진다. 축적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화는 그 형태나 의미가 고정된 생활 양식이 아니다. 변동성에 대한 설명인 거죠. 디귿. 후천적인 학습에서 학습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맞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전체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리얼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지문을 보고 어떤 속성인지 그리고 그 보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속성인지 구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7번.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먼저 지문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살펴보니까 기억에서 문화의 의미는 좁은 의미다 했을 때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나요? 바로 문화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지역 문화는 뒤에 들어가 있죠. 그럼 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 틀렸죠. 예외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외가 뭐예요? 고급 문화 이렇게 해가지고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고급 자체가 이미 수준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2번. 하위 문화를 다 합한다고 주류 문화가 되나요? 이건 전혀 서로 상관없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성격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3번. 문화 다양성 정진의 모두 문화 다양성, 모든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3번이 지금은 정답이지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아니다. 문화 다양성 정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이러면 틀린 보기가 됩니다. 어떤 문화든 문화 다양성 정진에 기여한다는 거 모두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4번. 향유는 주류 문화를 향유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류 문화를 향유하면서 하위 문화도 또는 청소년 세대 문화도 이런 반문화도 다 향유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위 문화, 즉 반문화 포함된 하위 문화든 반문화 포함되지 않은 하위 문화든 그 하위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구성원은 주류 문화도 같이 향유한다는 것.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5번. 디지털 기술은 물질 문화입니다. 개성을 중시하는 가치관, 이것은 비물질 문화죠. 그래서 미음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7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이해 나가야 되면 지금 이제 의미, 그 다음에 이 하위 문화와 전체 문화, 주류 문화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다양성 정진에 모두 기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위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은 주류문화도 같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같이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8번 문제는 계층 이동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3점짜리로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먼저 A와 B에는 모두 세대 간 하강한 이동의 자녀가 나타나고, A와 B라고 하는 것이 하강한 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A와 B에는 상층에서든 중층에서든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A와 B는 둘 다 중층인지 하층인지 이렇게 됩니다. A와 C에는 모두 상승한 자녀, 그럼 A가 공통분모죠. A가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A는 중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B는 하층이고 C가 상층. 요걸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요걸 가지고, 요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부모 세대는 20, 50, 30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고, 자녀 세대는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1번 하층 비율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높다. 30대 60이죠.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2번 중층 비율 대비 상층 비율은 중층 50분의 20, 15분의 25 이렇게 되면 자녀 세대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A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하면 B에 속하게 된다. A에 속한 B에 하강 이동을 해야 B가 되죠. 지금 이 관계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 있으면 이 3번 보기에는 그냥 쉽게 바로 한눈에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이미 암산이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4번 B에 속한 부모의 자녀가 C에 속하게 되는 것은, B에 속한 부모가 C에 속하게 되는 것은 자녀가 상승 이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계층 구조가 사회 통합에 유리한 것은 부모 세대입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에 이랬으니까 틀렸죠. 자, 이 문제는 이제 요 표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면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물론 요 자체로 그냥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요 표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뒤에 선지풀이 해 나가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줄어듭니다. 9번 사유물 형성의 탐구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 즉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자, 기억,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기억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인가 보다 해가지고 모집단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연구 주제를 보게 되니까 연구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고등학생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모집단은 고등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고등학생 100명을 모집한 후, 요거는 연구에 실제로 사용된 집단이니까 표본 맞죠. 그래서 표본은 맞으나 모집단이 아니다. 기억은 틀렸습니다. 조심해야 될 그런 선지입니다. 2번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니은 연구 주제를 설정한 데서는 가치 중립을 하면 안 되죠. 반면에 리얼 검사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반드시 가치 중립이 요구되어야 됩니다. 3번 A 집단은 두 집단으로 나눠지는데 A 집단은 1개월 동안, B 집단은 6개월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둘 다 처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뭐에 대한 수강 프로그램, 땡땡 프로그램 수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 기간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실험 집단이다. 4번도 그러면 당연히 틀리게 된 겁니다. 왜? 독립변이는 동그라미 프로그램 수강 여부가 아니고 수강 기간이죠. 기간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기간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됩니다. 물론 오른쪽 표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데 왜 5번이 정답이냐? 가설이는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설이는 기각되느냐면, 가설이
동그라미 프로그램 장기간 수강한 학생이 단기간 수강한 학생에 비해 비수고 사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해질 것이 되는데 부정적 인식의 증가 정도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죠. A집단에 B집단이나. 그렇기 때문에 가설일은 기각되는 게 맞습니다. 기각된다는 것은 가설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설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 2는 수용되는 것입니다. 왜? 단기 수강한 고등학생에 비해 비속어를 덜 사용하게 돼, 덜 사용한 감소 정도를 보니까 훨씬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가설 2는 수용하고 가설 1은 기각된다라는 것.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하나 풀어봐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번 선지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모집단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것이 무엇이냐를 구분하는 것 명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독립변이 투입된 집단들은 다 실험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질문지법에서 두 집단 나눠진 경우 실험 집단, 통집단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 부분까지도 같이 기억하는 것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0번 문화 이해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A, B, C가 어떤 문화 이해 태도인지 해서 보니까 교사의 채점 결과가 둘 다 2점씩입니다. 갑도 2점, 을도 2점. 그러면 똑같은 공통 분모가 하나 있죠. 그럼 나머지는 다릅니다. 그럼 이 공통 분모는 무조건 맞아야 되죠. 왜? 그래야만 2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의 우열 평가의 대상으로 보는 거 A와 C가 우열 평가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자문화 중심주의든지 문화 사대주의든 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A, C. 그럼 자연히 B가 뭐예요? 문화 상대주의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게 되면, 자, 먼저 첫 번째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B가 만약에 맞다면 얘는 B가 문화 상대주의죠. 그래서 2점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을은 2점이 확보됐죠. 그럼 자기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가 이러니까 이게 틀렸으니까 당연히 C가 맞아야 되죠. 갑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C가 자문화 중심주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가 문화 사대주의. 이 부분을 구분해 놓는 것. 요게 이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3점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A, 문화 사대주의죠. B, 자, 요거 조심해야 될 선지입니다. 그렇죠? B는 문화 상대주의는 제3자 입장에서 아니죠.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은 객관적 태도입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할 때 객관적 태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문화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사회의 역사적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한다는 것은 제3자가 아니에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또 많이 틀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번 A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 정체성 보존에 유리하다. 아니죠.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4번 B는 A와 달리 선진 문물 수용에 적극적이다. 상대주의가 사대주의 아닙니다. 사대주의가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문화 사대주의 A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히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C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지금 먼저 이 질문을 가지고 2점이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2점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맞는 걸로 처리해서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 둘로 놓고 보니까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기여하는가 해서 B 해서 보니까 이것은 바로 문화 상대주의구나.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제3자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 이해 태도에는 없습니다. 예. 그런 것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태도에 객관적 태도가 되는 것이지 문화 이해 태도는 세 가지밖에 없죠.
문화사대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중심주의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꼭 명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순간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1번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를 개인의 단순 이상의 실체로 보는가 이러면 이러면 얘는 사회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사회 실제론이다 라는 걸 찾아내고 B가 사회 명목론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제도 개선보다 의식 개혁 이러면 명목론의 입장이죠. 틀렸습니다. 외제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러면은 실제론의 입장입니다. 사회의 특성이 구성원들의 특성을 환원될 수 있다고 본다. 명목론의 입장이죠. 사회 전체 이익에 개인별 이익의 총합에 한다고 본다. 이런 명목론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하면은 명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A가 뭔지 B가 뭔지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부분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거 어절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12번. 사회운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씩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좋은 풍습을 금지하는 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활동 이렇게 돼 있죠. 자, 활동을 누가 합니까? 시민단체 3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죠. 니은 3년 전부터 농민단체들이 지금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위죠. 농산물 수입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러면 둘 다 체계적인 1번 틀렸습니다. 그죠? 활동을 정당화하는 둘 다 정당화하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갈등을 초래할 둘 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번은 특정 집단하고 관계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집단 모두가 사회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라고 봐야 됩니다. 둘 다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게 달리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3번 선지가 조금 조심해야 될 이 부분이 되는데 집단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답니다. 이거는 사회운동하는 시민단체들끼리는 집단 간 갈등 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집단 간 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거만 명심하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13번 문화의 변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 갑국은 얼국을 해서 얼국의 문화를 이식하려서는 실패했다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강제 지배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 전파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것. 그런데 얼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살게 되면서 자발적 문화 접전이죠. 그렇게 해서 A의 조리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본국으로 들어온 후 얼국 음식 문화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문화에 적용함으로써 B가 등장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직접 전파의 문화융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발적 접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 접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틀렸다라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얼 보기가 틀린 보기라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얼국에서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변동 나타났죠. 직접 접촉하면서 살게 되면서 이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D가 얼국에서 문화융합 새로운 문화가 B가 등장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강제적 문화접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것 정리해보면 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조금 더 생각해볼 부분인데 반드시 요걸 정리해놓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꼭 명심하면 됩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14번 일탈행동에 대해서 그 이론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한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옳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그러면 B는 일탈행동 학습을 결과이다. 그러면 차별 교제 이론 이렇게 메모할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러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머튼의 아노미론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을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러면 을이 틀렸고 변과 정은 맞죠?
C는 A와 달리 일타형적 규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 C는 기준이 있다 이러니까 얘가 머튼의 C는 머튼의 아노미로는 거라 나옵니다. A가 낙인이로는 거라. 그래서 차별 교제이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 지금 조건을 가지고 요 표를 만들어내는 일, 요 부분이 일단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기억은 갑이 아니라 을이죠. 을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틀렸다라는 거. 2번 낙인이론은 행동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아니라 그 행동의 속성에서 아닙니다. 사회적 반응에서입니다. 행동의 속성에서 규정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타 행동에 대한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차별 교제 이론이라든지 머튼의 아노미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B 또는 C가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것. 3번 기술, 가치관 다 학습하게 됩니다. 차별 교제 이론은. 그런데 기술만 되고 가치관은 안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렸죠. 모두 다 됩니다. 가치가 모두 학습된다는 것. 4번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괴리를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바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답을 4번으로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5번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탈자가 되어가는 과정 이러면 차별교제 이론과 낙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A와 B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 그죠? A와 B로.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먼저 요 조건을 가지고 표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 3번 선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과 가치관이 다 학습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라. 15번 성불평등의 자료 분석 문제입니다. 2000년에 3,800 그럼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2020년에 4,800 연필로 적습니다. 적어놓고 그 차액을 쭉 적어 나가면 이렇게 적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전체 해서 4,000, 3,500 이렇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 차이와 요 차이 200의 차이 얘는 300의 차이죠. 그러면 집단 규모가 얘가 3이고 얘가 2다라는 것 그러니까 얘가 3이고 2라는 것까지 정리가 확실하게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쉬워집니다. 1번 2000년의 월임금 총액은 그럼 월임금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규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대이면 3천만 원 곱하기 3,000달러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9천이죠. 이 9천하고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 50대 이상 여성 근로자 4,500 곱하기 2죠. 그럼 4,500 곱하기 2는 얼마인가요? 얘도 9천입니다. 그래서 같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 2020년에 월 평균 임금은 30대 남성 근로자 2020년에 30대 남성 근로자는 4,500입니다. 4,500달러 40대 여성 근로자 5,000달러죠. 크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죠? 작습니다. 3번 30대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차이는 30대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00 40년에 30대 300 지금 요것도 또 2020년이 200이고 2020년이 3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020년이 200, 2000년이 200, 2020년이 300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4번 2000년 대비 2020년에 40대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 증가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크다. 자, 남성의 경우는 20년에 4,500분의 40대 4,500분의 월평균임금 증가율 해서 보니까 5,5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0만큼 바뀌었죠. 반면에 여성은 3,700분의
해서 5천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37분의 13만큼 바뀌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증가율이 큽니다. 그래서 틀렸죠. 5번 연령대별 근로자의 성별 월평균 임금 차이는 해서 보니까 50대 이상이 가장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성별 임금 차이 남성 여성 50대에 500달러가 발생하고 40대는 얼마가 차이 납니까? 800달러가 차이 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이 집단의 규모를 먼저 찾는 것, 그렇게 해서 찾으려면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전체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확인해서 그 평균값과 거리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집단의 규모를 추정해 나가는 방식을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16번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A는 갑, B는 을, C는 병. 자, 이렇게 이제 메모를 했습니다. 갑과 을은 병과 달리 언어적 상호작용, 그러면 갑과 을은 질문지나 면접법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을은 통계 분석 이름입니까? 을이 질문지법이죠. 그럼 자연히 갑이 면접법, 병이 참여관찰법을 시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면접법은 참여관찰법과 달리 무명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이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관찰법도 마찬가지로 무명자,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게 지금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선지입니다. 2번.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은 A와 C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B가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3번. 실제성이 높은 자료는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방법론적 이원론, 방법론적 이원은 질적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이죠. 그래서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입니다. 그런데 A씨와 달리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오히려. 5번. 자료 해석이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우려가 크다. 이거는 A와 C죠. 질적 연구.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면 질문지법, 면접법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고 잘 알고 있죠. 통계 분석에 적합한 자료는 질문지법이라는 걸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정리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좀 1번 선지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문맹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이 각각 특징이기 때문에. 17번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부분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상이 80%라는 얘기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가구가 20%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 수의 10배다라는 얘기, 이건 바로 8%라는 얘기죠. 절대적 빈곤이. 이 부분까지, 요거에서 요걸 유추해낼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1번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달리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것은 그래서 상대적 빈곤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답은 찾는 데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서 조금 더 응용해 놓으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 3번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이것도 조심해야 될 선지입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소득 불평등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이 똑같다 이러면 소득 불평등이 없죠. 그러면 절대적 불평등, 상대 불평등 안 나타나겠네? 아닙니다. 상대적 불평등은 안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적 빈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
최저생계비 미만에 해당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절대적 빈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요거 3번 선지 조심해야 될, 잘 기억해야 될 선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8%가 아니고 절대적 빈곤 가구의 비율이 8%입니다. 그죠? 5번.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0년에 각국 전체 빈곤 가구 중에 40%입니다. 그렇죠? 전체 빈곤 가구가 20%이기 때문에 20% 중에서 8%니까 40%라는 것. 자, 17번 문제 정리해 봅시다. 일단 먼저 이 자료에서 절대적 빈곤이냐 상대적 빈곤이냐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개념이 어디인 건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 50% 이상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 중 80%다. 이게 상대 빈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대적 빈곤 아닌 사람들이 80%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사람이 20%라는 걸 찾아내는 것, 이 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인 가구의 수의 10배이다. 요 80%가 10배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8%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8%다. 서로 막 좀 복잡하게 믹스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요거 조심하고.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될 것은 소득 불평등이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 부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18번.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찾아내면 되죠. 사회 필요에서 기여, 그러니까 갑은 기능론이구나 을 가치를 보여,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구나. 지배 집단의 기득권 유지 수단일 뿐이다. 갈등론적 관점이구나.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개인이 사회 구조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는 존재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특징이죠.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는 기능론과 갈등론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른 상징적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사회를 유기체로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 놓은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전맥하면은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를 풀 때, 자, A, B, 연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오면 A가, 사회보험 잘 모르겠다. 그러면 B를 더 봅니다. 소득 수준 일정 이하 이래 있죠. 그러면, B가 공공보조구나. 요걸 이제 구분해서 메모를 해놓고, A의 수급자 중 B의 수급자 비율, B의 수급자 중 A의 수급자 비율 나와 있죠. 그렇게 돼서 경우 상호부조 하면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것이 20%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2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에만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만큼인지,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만큼인지, 중복되는 경우 얼마만큼인지를 요 표를 가지고 요 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표를 먼저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놓고 보니까 A의 수급자 비율 중에 B의 수급자 비율 이렇게 됐으니까 16대 4 이렇게 해가지고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것은 12대 4 해가지고 16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 25%라는 얘기는 이것이 25%대 요 얘기죠. 그렇죠? 4분의 1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중복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마찬가지로 2021년도 13, 18, 7 이렇게 해서 13분의 7이 35%가 됩니다. 그리고 18분의 7이 28%가 됩니다.
요런 값을 일단 먼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놓고 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요 표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1번 수익자 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제도의 수급자 수보다 적다. 자, 20대 16입니다. 당연히 틀렸죠. 2번 의무가입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21년에 20대 25입니다. 지금 이 25가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는 요 값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이것도. 3번 사후 처방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거죠. 사전 예방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후 처방에 해당되는 것. 자, 16대 12 이렇게 됩니다. 중복되는 거는 같이 포함 안 시켜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4만 명이 많다 이렇게 하는 게 4만 명이 오히려 적다죠. 4번 선별적 복지 이념은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증가율은 50%이다. 자, 왜 50%일까요? 12 분모가 12에서 18로 바뀌었죠. 그러면 12분의 18 빼기 12는 12분의 6이죠. 그럼 50% 증가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된 겁니다. 5번 2020년 대비 2021년 공공부조에 해당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과 달리 자 그러면 요 부분은 12명이 해당됩니다. 그죠? 중복되는 사람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에 18명으로 바뀌었죠.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제도의 수급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사회보험은 16에서 13 이렇게 되어 있죠. 16에서 13 오히려 3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증가했다 이렇게 되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자, 이 19번 문제를 정리해보면 일단 먼저 요 비율을 가지고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군요. 그죠? 요게 A, B가 뭔지 요걸 먼저 해놓고 이 비율을 가지고 이 표를 만들어내는 일 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면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런 계산 문제일 뿐이다 라는 것. 20번 T년과 T 플러스 50년의 총보양비 노령화 지수를 제시해 놓고 총인구 증가율이 200%다. 200%는 저걸 하면은 3배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걸 이제 200%니까 2배 이렇게 하는데 200%는 3배다라는 거. 그래서 총인구를 3배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이 표를 일단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총인구를 200, 그 다음에 얘를 100으로 놓고 관계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런 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해서 1번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부양인구가 400 T년이 100 해서 4배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T년보다 적다. 유소년 인구 T년이 80이고 T 플러스 50년이니까 100이죠. 100이니까 80.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오히려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더 많죠. 3번 유소년 부양비는 2번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50년이 100이죠. T년보다 80 더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50년보다 유소년 부양비는 100분의 80, 400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T년이 10분의 8이고
얘는 4분의 1이죠. 10분의 8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노년 인구 대비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 대비 20분의 100. 그 다음에 100분의 4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t 플러스 50년이 100분의 400. t년이 20분의 100이죠. 그럼 얘는 4가 되고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t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t 플러스 50년이 크다 이러니까 틀렸죠. 5번. t 플러스 50년의 t년과 달리 총인구 중 노년인구의 비율이 총인구 중 노년인구의 비율이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얘는 10분의 1이죠. 그래서 20%보다 높다 이렇게 하니까 둘 다 20%보다 낮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면 지금 일단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 자료를 가지고 요 표를 먼저 만들어내는데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증가율이 200%라는 얘기는 규모상으로 3배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300%는 4배가 증가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60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자,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번 10월 평가의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총평에서 분석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